반야바라밀다 심경반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곳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얻음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네, 안녕하세요. 다르마 칼리지 문경연입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다른 어떤 강의보다 어떤 자리보다 부담이 많았는데요. 근데 또 그 불교에서 가장 소중한 태도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함께 걷는 마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도반이라는 말을 그래서 좋아하는데 저는 뭐 법문을 잘 아는 사람도 수행이 깊은 사람도 아니지만 제가 살면서 이제 부처님의 말씀과 만났던 어떤 경험들 또 혹은 제 가르침이나 연구에서 만났던 그런 장면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걷는다는 마음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네, 저희 도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네, 간단한 목차인데요. 그냥 제가 정리하려고 해놨던 거고요. 실은 이 법회라고 하지만 제 개인적인 이야기에서부터 좀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이 절의 어린 아이들이 보이는데요.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조계종 작은 말사의 사찰에 절에서 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과 이제 주말마다 만난 건 한 5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만나게 된 계기는 어떤 거였냐면 그거보다 더 5년쯤 올라가서 한 10년 전쯤에 젊은 비구니 스님을 이제 우연히 알게 됐는데 사석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말씀을 하세요.
교수님, 저희 절에 5살짜리 아이가 하나가 왔는데요. 좀 며칠간 좀 맞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찍 이렇게 출가를 해가지고 어린 아이를, 특히 남자의 몸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5살 아이를 씻겨줘야 되는데 너무 낯설고 힘드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무장갑을 끼고 샤워시켜 주셨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빵 터지고 웃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있으시겠다. 그래서 이제 얘기 좀 해드렸고 절에서 아이가 크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들었죠. 근데 시간이 좀 한참 지나서 지금 이 절에는 이 사진 속에 4명의 아이가 있는데요. 한 아이는 이제 집으로 돌아갔고 3명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돌봄을 받지 못하고 부모님과 어른들의 이제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짊어져야 하는 어린 아이들입니다. 근데 제가 한 5년 정도 지켜봤고 지금은 굉장히 자랑하고 싶은 아이들이에요. 근데 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한쪽에서 굉장히 큽니다. 얼마나 이 아이들이 잘 크고 있는지를 막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지켜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에서 크는 아이들이라고 하는 그런 명찰이 붙은 아이들이어가지고 그래서 사진을 최대한 좀 덜 보이는 방식으로 좀 찾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애니메이션 처리를 할까라고 해서 잠깐 해봤더니 너무 낭만적인 그림이 나와가지고 네 그냥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네, 그, 그 5년 전부터 이제 가게 됐던 이유는 뭐냐면 이 중에 한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한글을 제대로 떼지를 못해서 학교 다니는 게 좀 어렵다. 근데 이제 스님들은 잘 키워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거 이상으로 또 공부도 도와주시고 싶지만 쉽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또 그 선생 본능으로 아니 한글을 못 배웠다니요. 라는 마음으로 이제 절에 가서 이 아이들에게 처음에는 한글을 가르쳐 주기 시작을 했었고 또 공부를 굉장히 어려워하죠. 집중해서 공부했던 시간들이 없었고 또 몸도 실제로 약한 친구도 있고 마음이 아픈 친구들도 있어서 병원도 다니고 있고 약의 도움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매주 가서 함께 책 읽고 또 뭐 공부라는 이름으로 뭐 물론 공부도 합니다. 네, 문제집도 풀게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땐 공부하기 싫다고 하면 놀아주기도 한 이제 그 시간이 5년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주 편해졌고 또 주말마다 가는 길이 굉장히 저는 가볍고 좋습니다. 이제 가끔 물어보세요. 이제 봉사라는 이름을 붙여서 물어보시는데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어떻게 5년 동안 매주 절에 가세요? 이제 물론 명절 때 못 갈 때도 있고 아이들이 아프면 못 갈 때도 있지만 그래도 빼놓지 않고 이제 가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가는 길이 즐겁기 때문에 주말에 갈 때 밀린 집안일로부터 공식적으로 도망갈 수도 있고 제 발목을 꽉 붙들고 있는 저희 집의 2 아이와 남편으로부터 도망가는 거라 또 절에 가면 맛있는 것도 많고 네 그래서 실은 뭐 힘들다는 생각하지 않고 이제 다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이제 작은 사찰에서 시작된 이 인연에서부터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었는데요. 감흥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문학을 전공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문학은 실은 저 상상의 체험이고 또 그것들을 감흥하는 그 감흥력에 기반해서 이제 작동하죠. 그게 결국 공감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흥이란 말을 이제 사랑합니다. 일반적으로도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누군가와의 사이에서의 감흥력이 있다라는 표현은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이 감흥이라는 단어에 불교적 어원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아차 했던 생각도 납니다. 불교에서 감흥은 중생이 마음을 움직이면 부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아주 깊은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존재로 머무르는 자비라고 하는 너무 그럴듯한 제목을 붙여놔서 조금 부끄러운 마음이 지금 좀 드는데요. 제가 이 감흥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이 법문이나 혹은 어떤 문장에서보다 저는 이 아이들과 함께했던 시간에서 제가 배웠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과 함께했던 시간이 지금은 가족처럼 좀 편해졌고 좋아졌지만 처음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 그래서 제가 니네들이 정말 불법서 같다. 마음을 모르겠다. 표정을 못 읽겠다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상처도 있고 힘들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 침묵이 계산된 침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른들과 혹은 사회적인 관계에서 만났을 때 침묵은 이제쯤이면 해도 될 것 같고 그 침묵의 의미에 다른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를 막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의 실은 침묵은 제가 느끼기에 계산된 침묵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고 실은 말을 해본 적이 없고 존재를 드러내 본 적이 없었던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 침묵을 기다리는 게 좀 힘들었고 또 나중에는 침묵의 방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내가 옆에서 혼자 떠들어야겠다. 뭐 이러면서 이러저러한 얘기들을 주저리 했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정말 마음을 열었죠. 정말 어느 순간 굉장히 긴 침묵 뒤에 어느 순간 마음을 열었고 마음을 열고 났더니 얘네들이 글자가 보이는지 책도 읽게 되고 실은 집중력도 좀 없었던 아이들인데 말을 이렇게 유심히 하고 듣다 보니까 제가 볼 땐 집중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읽기도 하고 학교 공부도 따라가기도 하고 지금은 그래서 제법 잘합니다. 저한테 상장 받아왔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평균적인 아이들 이상으로 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친구들 만났을 때는 그런 직업적인 책임감으로 어떻게 책을 못 읽니? 어떻게 이 말을 이해를 못할까? 물론 마음의 소리죠. 겉으로는 내지 않지만 굉장히 답답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치지라고 막 고민했었어요. 야, 내가 20년을 애들을 가르쳤는데 어쩌면 내 힘이 이렇게 전혀 어떤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니라고 좀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힘들었던 이유는 제가 되게 잘 가르쳐 주는 선생님 그리고 막 대번에 성적 올랐다는 얘기를 막 스님들한테 듣고 이분들이 기뻐하시기를 바라는 마음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한 아이가 정말 책 읽다가 저 동화책을 읽기도 하고 좀 어려운 책을 읽기도 하고 뭐 학교 자습서를 보기도 하고 뭐 책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때마다 애들하고 서로 상의해서 하는데 책 읽다가 무심결에 저한테 던져요. 근데 저도 이 아이들 이제 상처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소설이나 문학을 읽을 때도 좀 조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교수님 근데 왜 사람들은 쉽게 다른 사람을 버려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말에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 버린다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말로 좀 바꿔주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애를 썼던 기억이 있고 또 쉽게라는 말도 그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두서없이 어떻게 막 얘기했어요. 그 아이도 아주 추상적으로 툭 던진 말이었고 저도 직접적으로 어떤 상황에 넣어서 설명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그땐 들어서 이렇게 좀 힘들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제 절에 신도분들도 오시고 손님들도 늘 많고 먹을 것도 넘치고 또 이 아이들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돌봐주시거나 관심을 주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이제 그게 어느 시즌에 그러거나 실은 굉장히 길게 가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얘네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누군가 가지 않는다라는 경험을 좀 주고 싶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쩌면 이제 자비라는 말을 차마 붙이기 어렵지만 저한테 붙이기 어렵지만 불교 정신에서의 자비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내가 가르침을 목적으로 했었다면 지금은 그냥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도 굉장히 깊게 느꼈었고 아이들한테도 이제 그걸 알려주고 싶었죠. 그리고 늘 했던 얘기가 난 네가 잘 크는 걸 보고 싶다. 얼마나 잘 클지 보고 싶다. 계속 지켜보고 싶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근데 그때 애들과 서로 나눴던 게 정말 말 그대로 어떻게 아이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마음에 내가 어떻게 또 반응해주고 응답해 주어야 할지 또 그 사찰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시간을 또 부처님은 어떻게 응답해 주실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제가 감흥이라는 말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뒤에 이제 사진들인데요. 네. 생각보다 잘 보이나요? 잘 안 보이게 하려고 막 사진 사이즈를 줄였는데요. 생일도 함께 하기도 하고 졸업식에 이제 같이 가주고 입학식에도 가줍니다. 애들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스님이랑 가면 조금 부끄럽대요. 이목이 이제 집중이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같이 뭐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혼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그렇게 막 시키기 어려워하셨던 그 스님이 이제는 뭐
너무 노련한 양육자가 되셔서 잘 씻겨주시고 먹여주시고 엄청 혼도 잘 내시고 잘 안아주시기도 하십니다. 네, 그래서 그 저의 경험들을 조금 나눠보려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이들이고요. 지금 잘 크고 있고요. 근데 이 시간들을 제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우연히 이 영화를 알게 됐는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마치 저의 친구들을 조금 겹쳐봤던 것 같아요. 물론 아주 다른 영화입니다. 근데 또 여러분들에게 아주 오래된 영화를 좀 소개시켜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1949년 윤용규 감독의 마음의 고향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최초의 이제 불교 영화라고 하는 레테르가 붙어져 있어요. 이미 이렇게 말하는 순간 관심이 뚝 떨어지시죠. 근데 근데 이 영화가 정말 고즈넉하다라고 하는 우리말이 어떤 뜻인지를 정말 잘 느끼게 해주는 영화입니다. 49년의 영화이기 때문에 유실될 뻔했었고 아주 긴 시간 동안 잃어버린 영화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영화를 1993년에 다시 발굴해서 찾아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화는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전작을 보실 수도 있으세요. 너무 감사하게도 디지털 복원이 되어서 화질이 제법 좋습니다. 그 이전에 제가 봤었을 때는 정말 화질이 별로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꽤 선명하고요. 다만 소리 보정은 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소리가 조금 잘 안 들리거나 잡음이 들어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 영화는 생각보다 주목을 좀 많이 받지는 않았어요. 물론 알고 있는 뭐 연구자들도 있고 스님들도 계시기는 하시지만 이제 49년이라고 하는 시기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45년에 이제 해방되었고 48년에 새로 국가가 수립이 되죠. 해방 공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간을 거쳤던 49년에 만들어져서 그해 말에 극장 상영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잘 만든 영화라고 평가돼서 또 놀랍게도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숨은 이것 중에 하나가 1950년에 한국과 프랑스가 한불 문화 교류를 할 때 최초로 프랑스와 교류했던 영화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가서 상영되었던 영화예요. 흑백 영화인데요. 최은희 그 20대 초반의 얼굴이 보입니다. 주인공으로 나왔던 이 안에는 이분을 아는 분과 모르는 분으로 나뉠 것 같습니다. 네, 그 혼돈의 시기 이제 제작이 됐는데요. 그 해방 공간 좌우 대립이 아주 극명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영화들이 어떻게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영화적으로 응답할 때 좌우 이데올로기 하에서의 그런 이념적인 혹은 정치적인 이런 메시지들이 어떤 식으로든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정말 놀랍게도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은 6.25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월북했어요. 네, 그럼 이제 감독의 정치적 지향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조금 예상할 수 있죠. 근데 이 영화가 굉장히 세련된 이유는 뭐냐면 일제 시기에 윤용규 감독이 일본에서 이제 도 영화사라고 하는 굉장히 큰 영화사에서 예술 영화를 잘 찍는 일본 감독에게 거의 도제처럼 수업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독의 역량이 아주 뛰어났던 사람인데 이 영화 한 편 찍고 월북했었고 이제 북한에서 활동하다가 1960년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이런 배경 때문에 영화에 대한 연구가 좀 어려웠죠. 그리고 또 영화 이 1950년대 이전까지 아주 많은 이런 흑백 영화 필름들은 전쟁 때문에 훼손되기도 했고 잃어버리기도 했고 잘 간직하지 못했던 그 너무나 혼돈과 어려웠던 시기였기 때문에 몇 편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고향도 기록에만 있었던 영화였는데 굉장히 놀랍게도 이 영화를 제작했던 분이 일본으로 나중에 건너갔다가 프랑스로 이민을 가셨는데 그 기획자도 원본 네거티브 필름은 잃어버렸지만 16mm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1993년에 한국영상자료원에 기증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발굴이 됩니다. 그리고 2005년에 일본에서 또 다른 복사되어 있는 이 원본 필름 하나를 이제 발견하면서 이 영화를 우리가 다시 볼 수 있게 됐는데요. 이 미학적 성취라는 제가 표현을 썼는데 영화가 굉장히 아름답고 그다음에 아주 도식적인 이념적인 이 시기의 다른 영화들과는 결이 굉장히 다릅니다. 화면을 배치하는 방식도 세련됐고 영화 내용도 조금 이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지만 아주 여백이 많은 영화입니다. 그래서 해석할 여지들이 많아요.
실제 사찰 로케이션 촬영했습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실은 의도했다기보다 정말 자산이 없고 영화를 찍을 수 있는 도구들이 없었고 카메라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비들이 거의 최고로 열악했던 시기에 정말 힘들게 만든 영화거든요. 그래서 영화가 사이사이 끊기기도 하고 어느 순간 뚝 음악이 끊기기도 합니다. 근데 얼마 남지 않았던 필름들을 겨우 이어 붙여서 찍은 영화예요. 그리고 썼던 필름을 다시 쓰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예술가의 그 열망이라는 게 현실적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카메라 본체에 이 렌즈가 상했는데 렌즈를 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전혀 다른 카메라에 렌즈 가져다 붙여가지고 찍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되게 궁금하시죠? 조금 이따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경북 김천에 있는 청암사에서 찍은 네, 영화예요. 그래서 혹시 청암사를 가시게 되거든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언젠가 한번 다시 가서 이 영화 속에 봤던 풍경이 얼마만큼 남아 있는지 보고 싶다라는 이제 저만의 미션을 갖고 있는데요. 실제 사찰에서 로케이션을 했던 이유는 세트를 만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가서 찍은 겁니다. 네, 그리고 자연광을 활용을 해서 찍었기 때문에 정말 흑백의 묘미를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들으시는 젊은 친구들은 이 시각적으로 최고로 발전된 우리 많은 영상 매체들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 답답하거나 그래 뭐 이게 한숨 쉬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다시 보면 그 영화 깊숙이 이제 찍혀 있는 풍경들과 또 이 시기의 상황들을 고려하자면 얼마나 잘 찍은 영화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연광을 활용한 이유도 뭐겠어요? 네, 조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 자연광을 활용했던 것이 이렇게 오랫동안 아름다운 작품으로 남게 했고 이 마음의 고향 그래서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이제 국내에 이렇게 영화 연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물어서 한국 영화 100편을 선정을 했는데 그 안에도 들어가 있는 영화입니다. 또 그 근대 문화재로도 선정이 된 작품입니다. 네, 이 영화가 연구가 이제 많이 안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작자가 월북했다라고 하는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꽤 긴 시간 동안 아주 조심스러웠죠. 언급하기가. 뭐 87년 이후에 해금되었지만 그때 연구하려고 보니 또 그때는 영화 필름이 없었던 거죠. 그 이제 빈 공백 때문에 주목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지금은 다시 열심히 또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영화 연구자들이 또 왜 이렇게 덤비지 않지라는 생각을 해보면 불교 영화라고 하는 너무 선명한 장르 때문에 오히려 또 불교계에서도 이 영화를 불교적으로 해석하는데 열심히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또 해석하시는 분들도 어떤 종교적 해석을 당연히 해야만 하는 영화라고 하는 이런 인상이 있어서인지 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해보고 애를 쓰다 보면 좀 어렵잖아요. 네, 제가 한번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자, 이 도성이라고 하는 한 어린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줄거리를 좀 얘기를 해드리면 3살 때 절에 맡겨졌습니다. 엄마가 이제 절에 버리고 갔고 아주 먼 친척인 주지 스님이 이 아이를 키워주고 있습니다. 지금 12살인 이 동승의 이야기예요. 근데 원작이 있습니다. 1939년에 그러니까 식민지 시기죠. 그때 함세덕이라고 하는 또 그 연극사에서는 제법 걸출한 극작가가 있는데요. 그 극작가의 작품이 동승입니다. 네. 그 시절에 이 동승을 공연했었을 때 조선의 많은 관객들이 정말 많이 울었다 그래요. 이 버려진 고아 아이, 절에서 큰 아이가 나중에 이제 스님한테 혼나고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이렇게 스스로 떨구지 못해서 애를 쓰다가 절을 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이야기거든요. 이제 그때 그 아이의 새로운 출발이 마치 나라 잃은 사람의 출발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 고아라고 하는 신분이 마치 조선인의 처지처럼 보여서 그 시절에는 아주 민족주의적으로 해석되면서 사람들이 좋아했던 영화예요. 근데 그 원작을 이제 이 윤용교가 49년에 영화로 만들었고 제목을 마음의 고향이라고 바꿨습니다. 이 절에서 크고 있는 이 아이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네, 타종을 하고 절을 청소하고 빗질을 하고 나무를 해오고 또 밥을 하는데 돕기도 하고
또 아침부터 수행하죠. 독경합니다. 공양도 합니다. 또 오후에 수행합니다. 또 저녁에 또 저녁 예불 합니다. 이제 그 시간을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아이죠. 그 마을 아이들이 학교를 가거나 때로 노래를 부를 때 함께 이렇게 어울려 다니면서 그럴 때 멀리서 지켜보고 이제 바깥 세상에 대한 동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는 기억에 없는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굉장히 커서 나무에다가 매번 키를 체크해요. 근데 한 나무꾼이 이제 이 아이에게 희망을 주려고 네 키가 요만큼 클 때 니네 엄마가 운다고 했단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매번 가서 막 그 키를 잽니다. 거기까지 올라가는지 아닌지. 어, 자, 이 친구 지금 옆에 있는 마을 아이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절에 사는 아이라고 막 놀리죠.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렇게 참새 사냥 막 하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개구리 잡고 이럴 때 이제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거 살생이야라고 얘기했다가 또 한 소리 얻어 듣기도 하는. 네. 근데 이제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요. 49제 아이를 잃은 서울에서 온 아씨가 있습니다. 자기 아이를 잃고 49제 지내러 이 절에 왔다가 도성이를 보게 돼요. 그리고 주지스님께 이 아이를 데려가서 키우겠다고 합니다. 도성이한테는 이제 드디어 절을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자기가 설명할 수 없지만 기억할 수 없지만 늘 마음속에 큰 블랙홀로 빈 공간이었던 그 엄마의 자리를 이제 아씨가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새로운 삶이 펼쳐질 것처럼 이제 기대하게 합니다. 주지스님이 끝까지 안 된다고 얘기하세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허락을 해주세요. 그런데 그 허락이 다시 수포로 돌아가면서 도성이는 결국 서울 아씨의 양자로 서울로 가지 못하고 엄마가 살고 있다는 서울로 가지 못하고 절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저 어떤 설명도 없이 절을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영화예요. 네, 네. 이 이야기도 중간에 첫 인트로 부분인데 제가 조금 길지만 보여드린 이유는 분명 영화 감독의 의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하고 짝패처럼 서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 서울아 씨가 와서 도성에게 너 나 따라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이 아씨에게서 이제 엄마의 이런 네, 정을 느끼죠. 자, 그 오른쪽에 있는 그 장면은 도성의 친모가 찾아옵니다. 네. 그래서 도성이를 데려가겠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친모의 삶이 그간에도 녹록지 않았고 그 주지 스님이 아이 돌려보낼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너 업이 너무 많고 죄가 많다. 그런데 네가 데려가서 잘 키울 수 없다라고 지금 막으시죠. 네. 자, 이 도성이 서울아 씨에게 이제 가도 된다라는 어렵게 이 엄격한 주지 스님한테 허락을 받지만 조금 전 그 깃털부채 도성이 나중에 엄마를 만나게 되면 근데 이제 그 엄마가 나중에 이제 서울아 씨하고 겹치기도 하는데 왜냐면 서울아 씨에게 어머니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깃털부채를 자기도 만들어서 선물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깃털부채 만들려면 새를 잡아야 되잖아요. 이 친구가 산비둘기를 잡아서 몰래 스님 몰래 너무 큰 이제 계율을 어기는 거죠. 네, 불살생이라고 하는 그걸 결국 스님한테 주지스님한테 걸려서 들킵니다. 비둘기 잡아서 깃털부채 만들었던 그것 때문에 스님이 다시 세상으로 너를 절대 내보낼 수 없겠다. 나가면 얼마나 더 큰 잘못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비둘기를 죽이는 이런 잘못을 했는데라고 해서 결국 이 영화는 다시 그냥 산사생활 원래의 자리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맨 처음으로 돌아오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 다시 타종하고 있는 도성의 얼굴이 얼마나 모든 것이 날아간 듯한 표정이죠. 네, 마음도 생각도 없어 보입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사찰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 사찰 영화를 보고 있으면 제가 이제 영화가 막 영화 시작하고 실은 5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지금의 관객들은 굉장히 싫어하죠. 큰일 납니다. 근데 영화는 5분이 아니라 10분이 지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제가 그 내용 없음에 대한 걸 전달하기가 좀 어려워서 영화를 조금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그 영화 속에 이 시간은 이제 사찰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자면 순환적 시간입니다. 매번 반복되는 하루입니다. 도성에게는. 네. 그리고 그 반복 안에서 정말 앞으로 나아가는 세속의 시간이 조금 더 진보적인 시간이고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어떤 쌓이는 시간이라면 실은 사찰의 시간은 지나칠 정도로 힘들 정도로 이제 반복되는 시간이죠. 근데 이제 영화를 보고 있으면 그 반복 안에 도성의 내면에 새로운 것들이 움직이고 있고 진동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영화의 마지막에 보여줍니다. 네.
그 일과가 실제로는 수행이 쌓이고 있었던 어제 읽었던 반야심경과 오늘 읽었던 반야심경의 마음이 다르고 수행의 깊이가 달라지듯이 지겨운 마치 루틴 혹은 반복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 안에 지금 도성은 크고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엄마를 너무 그리워했고 저를 떠나고 싶었고 서울아씨를 엄마로 부르고 싶었고 실은 가지고 싶었던 그것들에 대한 욕망도 굉장히 많았고 결국은 좌절되는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시간들 안에서 도성이 그저 그 반복되는 노동 안에서 절에서 일하는 사찰에서 크는 아이가 아니라 존재가 갱신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이 이 반복의 시간처럼 보였던 순환의 시간들이 도성에게는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었던 게 분명하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로 하여금 느껴지게 해주고요. 결국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도성의 하산 혹은 떠남이라고 하는 결정을 하게 되죠. 또 하나 이 사찰의 시간을 채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주지스님의 말씀입니다. 그 업이 많은 아이라서 세상에 보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서울아 씨에게도 친모에게도 그리고 마지막에 너를 세상으로 보낼 수 없다라고 할 때 도성에게도 직접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 업이 뭐 전생의 업이라든가 인연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주지스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이 아이가 안고 태어났던 그 출생의 어려움들과 결국 너무 큰 상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이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치유되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결국은 수행과 이 시간 안에 머무름 속에서 치유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 절에 머물러야 한다 혹은 이제 독경을 하고 반야심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 스님이지만 그래도 허락은 해주십니다. 다만 절 안에 있든 절 밖에 있든 중요한 건 마음을 잊지 않는 거다. 그러니 나중에 이제 그 부처님 앞에서 이별향도 피우고 절까 인사까지 다 했던 그 도승이 결국은 도성이 머무르게 되는데요. 이 마음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세요. 이 깃털 부채는 실은 이 도성에게는 사랑받고 싶은 미래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엄마에 대한 이제 그리움이죠. 굉장히 인간적인 아이다운 갈등인데요. 이 깃털 부채로 인해 이제 사달이 나는 거잖아요. 원작이었던 함세덕의 동승에서는 배경이 겨울이었기 때문에 어떤 걸 만들어서 선물로 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네, 토끼털 목도리였어요. 근데 이 영화는 아마 이런 어떤 현실적인 조율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비둘기로 깃털 부채를 만드는 거, 요 대목만 바꿉니다. 네, 원작에서. 그리고 그 깃털 부채의 그 특유의 아름다운 부드러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엄마에 대한 모성을 계속 떠올리게 하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살생을 하게 되고 다시 절에 주저앉게 되는 또다시 머물러야 되는 이야기 구조로 갑니다. 네, 이거는 그냥 건너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걸리는 장면이에요. 발각되는 장면이고 부처님을 모시는 법당 뒤쪽 창고에 이제 자기가 잡았던 비둘기들이 막 이렇게 쌓여 있는 것들이죠. 그런 이제 스님이 대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그 장면인데요. 그 이후에 다시 절에 남게 된 도성이 똑같이 다시 하루 일과를 계속 반복합니다. 이제 이 아이 좀 달라졌죠. 근데 놀랍게도 어떤 설명도 없이 도성이 어느 날 문득 조용히 보찜을 싸서 저를 떠나는 것으로 영화가 끝이 나요. 네. 왜 떠났을 것 같으세요? 이 떠남을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가 또 이 영화를 보는 여러 관점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보셨던 이제 여러 선생님들 뭐 많은 필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은 본인의 내면이 이끄는 대로 어떤 선택을 했고 길을 떠났기 때문에 이 12살의 아이가 이제 주체성을 실은 회복하고 어른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는 구도의 길과 그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하는 세속의 세계에 대한 동경과 그리움 이 두 가지를 내적으로 갈등하다 결국은 그것을 스스로 치유하기 위해서 엄마 찾아 떠나는 길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어쩌면 49년에 만들어진 이런 영화가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저 한 아이의 내면만 이렇게 비추고 있는가. 그래서 미학적인 영화다, 예술 영화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49년을 살았던 월북한
감독에게 그런 대답을 얻으려면 이 사람은 몇 번의 생각의 전환이 있었을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이제 오히려 이런 민족주의 요소나 정치적인 요소를 탈각하고 인간의 본능을 어린아이의 마음을 보여주려고 했다라고 해석하지만 그것조차도 또 조금은 정치적인 해석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 피해가는 거죠. 네. 얘기합니다. 이 마지막 떠나는 장면입니다. 네. 이 떠남이나 혹은 출발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것을 앞선 분들이 그렇게 해석하셨다면 저는 오히려 정말 불교 영화이고 어떤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교적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도성이 사라진 빈 종로가 이렇게 비춰집니다. 조금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그저 비어 있는 모든 걸 다 두고 떠나버린 그것이 아니라 실은 그 안에서 우리는 영화 초반부터 기억하고 있었던 잔상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잔상들과 함께 수행의 흔적들이 시간이 누적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도성의 마음의 자취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불교의 공과 관련해서도 감히 또 해석을 또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도성에게 절은 버려졌던 공간이고 머물렀던 공간이고 자기를 품어줬던 공간입니다. 근데 어떻게 절을 두고 떠나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상처 입은 존재를 품었던 공간이 다시 떠날 수 있게끔 회복시켜주는 공간이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다시 나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주지스님이 굉장히 강고하고 엄격하게 보이지만 도성이 떠났다라는 것을 확인하셨을 때는 합장하시고 염주를 이렇게 돌리는 아주 짧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세속으로의 회귀라기보다는 어쩌면 영화 애초에 제목이었던 마음의 고향으로 이제 떠나는 출발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떠남 혹은 출발이라는 이제 의미를 조금 해봤는데요. 제가 이 마지막에 들었던 이제 이 문구가 부탁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라고 하는 이 문장이 이제 떠올랐습니다. 이제 마음의 고향이 그럼 어디자? 얘는 마음의 고향을 찾아가는 거야? 마음의 고향을 버린 거야? 뭐 동시에 여러 질문들이 막 떠오르는데요. 실은 도성에게는 이제 존재를 인정받는 자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찰에서의 시간도 마음의 고향이었을 것이고 이제는 의미가 없어진 친모나 혹은 새로운 엄마에 대한 의미 그것들을 지우고 떠나는 그 어딘가가 또 품어줄 수 있다면 자비의 장소 존재를 인정받는 마음의 고향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이 영화 궁금하시면 네, 유튜브에서 다시 보시면 풀 버전으로 보실 수 있으세요. 잠이 아주 잘 옵니다. 네, 네, 그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라고 하는 이 말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스승의 손을 잡을 수 없는 순간들이 우리한테 오잖아요. 네, 도성도 역시 그러했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도성은 자기 안에서 자기 내면에서 꺼낼 수 있는 등불 하나쯤은 그 사이에 만들어 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 안의 법을 따라서 나아가는 출발, 네. 떠남이 아니라 출발, 그리고 이 사찰의 절이 집착 없이 품어주는 공간으로도 보였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다시 잡아오지 않았고 그 길을 또 격려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자비는 품어주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다시 떠나게끔 힘을 주는 공간이겠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마무리합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왔을 때 제가 아마 그런 기원이나 기도를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의 절 친구들도 또 언젠가는 자신만의 등불을 좀 켰으면 하는 마음, 그리고 또 그것들에 의지해서 찾아 나설 수 있는 힘을 키우기를이라는 마음으로 옆에 있어 주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네.